네, 안녕하세요. 이태규 신경과의 김경준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수면다운 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면다운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그 원인이 무엇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타입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이거는 수면 중에 이제 호흡을 할 때 기도가 막혀서 발생하는 수면무호흡증이고, 그 다음에 뇌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중추성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과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이 복합되어서 발생하는 복합형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면무호흡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수면 중에 공기의 흐름이 막혀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면 중에 상기도, 목 주변의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목구멍 주변에 인두 주변의 연부 조직이나 근육의 지방이 축적되어서 이 공기가 흐르는 길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흔치 않게는 이 우리 얼굴뼈나 턱뼈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비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위험도가 4배에서 10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 비만까지는 아니지만은 과체중인 경우에도 정상 체중에 비해서 수면무호흡증의 확률이 위험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폐쇄성 수면무호흡의 빈도가 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잦은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에도 수면무호흡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깨끗하게 자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맑지 못하다, 계속 졸리다, 피곤하다, 그리고 운전 중에도 계속 자주 졸리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찌뿌둥하게 머리가 맑지 못한 그런 두통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머리가 맑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력이나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 호흡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가슴 그리고 배의 압력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위식도 역류 같은 것도 더 자주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수면무호흡증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루 이틀 잠을 못 자고 그런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호흡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게 만성화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결국 지속적으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이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이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 혈관의 저항도도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허혈성 심질환이라든지 심부전 같은 심장 질환은 폐쇄성 무호흡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2~3배, 그리고 저희 신경과에서 많이 보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2배에서 4배 정도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치료를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그 정도가 심하냐 가벼우냐에 따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건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수면무호흡증을 진단을 하고, 그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면 중 무호흡이 자주 나타나고 얼마나 산소 농도가 많이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이 심하지 않고 그냥 간간히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는 살을 뺀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아서 누워 주무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먼저 해볼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안에 보조기를 착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젖 안에 편도가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편도 수술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100%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40에서 60% 정도에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자주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산소 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치료법보다는 양압기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압기라는 것은 기도가 막히거나 좁아지지 않도록 압력을 걸어주는 기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압기는 그 작동 방식에 따라서 압력을 하나로 고정하는 고정형, 그리고 들이마실 때 압력이랑 내쉴 때 압력을 다르게 해주는 2단형,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압력을 스스로 조절해주는 자동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양압기 치료를 하면은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머리가 맑지 못한다거나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두통이라든지 증상의 완화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심혈관계라든지 뇌혈관 쪽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양압기 치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고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일정 중등도 이상에서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는 양압기 치료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이제 무호흡 지수, 1시간에 무호흡이 몇 번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서 무호흡이 15번 이상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무호흡이 10번 이상이면서 불면이라든지 기분장애, 인지기능 저하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에, 그리고 수면 무호흡이 1시간에 5번 이상이 있으면서 고혈압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졸중이 예전에 있었던다든지, 아니면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양압기 치료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수면 무호흡증과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는 게 크게 대수롭진 않아 보이지만은 이게 누적이 되면 결국 건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